매사에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의존성 성격장애 환자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는커녕 어디서든지 싹싹하다 친절하다는 칭찬을 받는 유형이 있다. 하지만 협의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결국 이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안겔리카 바이스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다. 위로 언니 오빠 셋이 있지만 다들 안겔리카보다 활기차고 고집이 세었다. 물론 안겔리카도 자기 주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집을 피워봤자 10월도 먹기 전였기에 아이는 일찌감치 뜻을 꺾었다. 학교에서도 안겔리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얌전한 학생으로 통했다. 숙제도 성실히 했고 지각을 한 적도 없었고 착실한 아이. 교실에서 안겔리카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 부정적인 의미로도 긍정적인 의미로도 도드라지는 일이 없었다. 이런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친구들도 안겔리카의 이런 화법에 은근히 놀림감으로 삼았다. 제일 자주 하는 대답은 그건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도 안겔리카는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를 두루 끊어다 대며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유부단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안겔리카에게 질문하면 친구들은 희죽희죽거리며 자기들끼리 속삭거렸다. 그 문제는 찬성도 반대 가능합니다. 저는 뭐라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안겔리카도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알면서도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졸업 여행지를 두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견이 생겼다. 친구들은 무조건 런던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고 우겼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야단을 쳤고 현실적으로 볼 때 국내인 베를린 정도가 좋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교 투표로서 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를 며칠 앞둔 날부터 안겔리카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투표 전날 오면은 너무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졸업 여행지를 결정할 투표를 시작하자고 하자 안겔리카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을 살폈다. 런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선생님이 말하자 반 아이들 모두가 손을 번쩍 들었다. 안겔리카는 온몸이 굳은 듯이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제발 아무도 자기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사실을 눈치챈 선생님이 안겔리카에게 런던 쪽인지 베를린 쪽인지를 물었다. 안겔리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식은땀을 절절 흘렸다. 그리고는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소리를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는 아무래도 좋아요. 친구들이 잔뜩 화난 표정으로 안겔리카를 째려보았다. 안겔리카가 런던으로 가려던 자신들의 계획을 배신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선생님마저 벌컥 화를 내며 제발 좀 결정을 할 수 없겠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을 모르겠더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안겔리카는 크게 당황했다. 친구들과 선생님에게서 비난의 포화를 맞은 안겔리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다. 어디를 가건 난 아무래도 좋아요. 제발 나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안겔리카는 훌쩍이며 이렇게 소리 질렀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사건을 털어놓자 어머니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이번엔 안겔리카는 자기가 어디로 가건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아무하고도 다투고 싶지 않아. 조립이 다가오자 진로가 걱정이었다. 안겔리카는 무슨 직업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컸다. 부모님과 언니 오빠에게도 물어봐도 다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대답했고 그럴 때마다 안겔리카는 공주에 몰린 치마냥 어쩔 줄 몰라서 하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슬피 울었다. 정말로 무슨 직업을 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님이 나서서 번역가 교육을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했고 안겔리카는 안도하며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교육 기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정해진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었고 학교마다 참여해야 할 행사도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안겔리카는 마음이 편했다. 직장에 취직하고서도 안겔리카의 큰 문제를 겪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다들 그를 믿을만하고 의욕 넘치는 직원으로 생각했다. 동료가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면 안겔리카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런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자신이 잘 모르는 어려운 일도 언제든지 맡아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 동료가 의학 논문 번역을 부탁했다. 독일어를 스페인어로 옮겨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이어서 급하다고 했다.
자기는 주말에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해서 도저히 마감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앙겔리카가 대신 맡아주면 정말로 고맙다고 말이다. 사실 앙겔리카는 그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료에게 번역을 대신해주기로 약속하고 부모에게 전화해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번역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스페인어를 부정음으로 배웠을 뿐이었기에 번역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동료가 책상에 던지고 간 의학 논문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신경학 논문이었다. 하지만 동료에게 대신해주겠다고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말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주말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금요일 저녁 그도 퇴근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짜증까지 번역했다. 하지만 원서가 워낙 어려운데다가 그의 스페인어 실력이 딸리다 보니 20쪽이나 되는 원서 중에서 겨우 한쪽을 끝마쳤을 뿐이었다. 토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지만 역시나 성과는 미미했다. 결국 월요일 새벽 4시가 되었어야 번역은 끝이 났다. 그녀는 완전히 탈진했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꼼꼼히 살폈는데도 오역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 겁도 났다. 앙겔리카는 이 일을 맡을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동료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게다가 솔직히 동료가 괘씸하기도 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놓고 본인 여자친구나 신나게 주말을 즐겼으니 말이다. 그런데 앙겔리카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앙겔리카의 사례는 겁이 많아서 갈등이라면 무조건 피하려 들고 반항하지 못하며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는커녕 자기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은 사람의 모습이다. 문제는 그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주변에 말리기는커녕 칭찬하고 부추겼다는 데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필요한 순간에 특히 그 의견을 주변 사람들에게 개진해야 할 순간에 오면은 이런 여행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앙겔리카도 학창시절에 졸업여행지 투표를 하던 때에 난감한 상황을 경험했다. 부정성 성격 장애는 환자는 그런 상황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앙겔리카가 투표할 때도 그렇듯이 이들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핑계가 결국은 모든 사람의 화를 부른다. 이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을 죽이고 남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려는 성향을 띠게 된다. 물론 이들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욕구와 용기 같은 것이 고기를 내밀 때도 있다. 앙겔리카의 경우에 감당하지 못할 번역을 주말 내내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남에게 떠맡겨놓고 희희낙낙 주말을 즐겼을 그 동료가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깨닫는 순간 그런 욕구가 솟구쳤을 것이다. 더구나 원래는 부모님을 뵈러 가려 했는데 동료의 힘든 일거리를 떠안느라 당연한 듯이 계획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게 느껴졌을 것이다. 작가 마르틴 발저는 소설에서 어떤 것 대신 혹은 마지막 방도에서 한 번쯤 반항하고 푼 욕망과 결국 다시 복종하여 저마는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그는 늘 말을 잘 듣는 것은 그저 겁이 많고 마음이 여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용기를 내는 것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겁이 나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낸 용기의 결말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다. 수치로 끝날 것이다. 어쩌면 박살이 날지도 모른다. 그는 참기를 당할 것이고 누군가 혹은 모두가 그를 공격할 것이다. 다른 식의 결말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발저는 이 구절에서 이 일이 있어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상대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는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의 역학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발저는 겁이 많고 마음이 여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극단적인 순응의 이유로 들었고 실제 심리학의 관점에서 봐도 이것이 의존적인 행동의 원인이다. 다만 나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바라는 절망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고쳐 쓰고 싶다.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가 수없이 많은 불쾌한 일들을 감수하고 어정쩡한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들이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항심과 용기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 하지만 충동을 뒤따르고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들고 발제의 표현대로 겁이 나서 포기하고 만다. 용기를 내봤자 남들과 달리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면서 아예 확신으로 거둬진 것 또한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의 특징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불안한 눈빛으로 머뭇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이미 수없이 목격했을 것이다. 의존적인 성격으로 인한 지나친 복종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가령 당신의 자녀가 그런 성향이라면 아이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직업 선택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진정으로 유익한 행동이다. 요점 정리.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선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 싫어서 매사 우물쭈물 하다 보면 아무도 그 사람의 우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갈등을 빚게 된다. 그래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과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까지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어릴 때부터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는 말로 칭찬을 받고 격려도 받는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의견이 없다, 속을 모르겠다, 비난을 받게 되어진다. 당신 하는 일은 뭘까?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라면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상대가 싫어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또 남에게 맞춰 살면 혹독한 대가가 들어온다. 당신은 다투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만 자 가족이나 친구라면 결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자 의존적인 환자의 자립성 발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있네요. 6장에서 혼자서 하겠다며 과도하게 화내는 사람 혼자서 하겠다고 지금까지는 관계의존성 탓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결정 내릴 수 없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자립심을 억누르는 사람을 살펴봤다. 6장의 주인공들은 이번은 반대로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의존적인 성격과는 정반대인 성향인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서 누가 옆이만 좋은 일을 하려면은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길리길이 날뛰며 화를 낸다. 때에 따라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립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처럼 자립을 위해서 지나치게 투쟁하는 것은 사실 이들 역시 관계의존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관계의존성. 당신이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아마 왜 저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의아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신감이 과연 그 모습처럼 단단할까 의심이 들었을 것이다. 의존 성격을 상쇄하기 위한 과도한 행동일 수가 있는 것이다. 야한 글라우저는 부모가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외동딸이었다. 어머니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가진 걸 포기했을 무렵에 44세에 뜻밖의 임신되어서 그 아이를 낳았다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부모는 사춘기 반항이었거니 생각하여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았지만 TV 시청이나 외출을 금지하거나 영토를 주지 않는 등 온갖 벌을 주고 야단도 쳤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야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 불같이 화를 내었다. 부모는 어찌할 줄만을 몰랐고 내가 예순이가 남편이 이르니야 이 나이에 무슨 힘이 있겠어. 어머니는 친구에 이렇게 하소연했다. 독립적이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무슨 말만 하면 물어뜯듯이 달려들고 한마디만 거들어도 민감을 보여. 그런 정도 야망이 커서 좋은 대학교 경제학교에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주변 사람들은 눈에는 매우 독립적으로 비칠지 몰라도 이런 행동은 결코 진정한 자율성의 표현이 아니다. 현실의 노력은 성립적이 않다. 부하 직원들과 다투고 나면은 마음이 며칠이나 편치 않고 심할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야한을 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춘기에 시작한 변화다. 말 잘 듣고 얌전하며 겁 많던 아이가 사춘기를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하여서 독립적이고 강압적인 상사로 변신했다. 40세에서 54세라는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은 부모는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아들을 엄격하게 키울 수 있었다. 결과로 야는 겁 많고 얌전하며 다툼을 싫어해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손중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부모의 힘이 떨어지고 아이는 힘이 솟구치는 사춘기가 되자 관계 의존성 물론 의존성을 상쇄하기 위한 가던 독립 몸짓이 바람직한 해결책인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 의존성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온종일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그런 행동이 결국에는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랑과 인정이다. 사랑과 인정. 요점 정리하면은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 중에서 보통 사람보다 더 자립심과 자율성을 뽐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겁이 많고 나약한 아이가 또렷이 남아있다. 소심하고 의존적인 아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립성을 과시하는 어른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전문가의 도움을 원치 않는다. 관계 의존성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갑옷을 몸에 두른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출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존성 성격 장애의 환자라면 당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겁 많고 나약한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귀를 열어서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하고 아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인정하자. 과도한 보상 행동이라는 갑옷으로 절대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과 인정이 돌아오지 않는다. 번아웃이 오거나 소중한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때까지 심리 치료를 미루지 말자. 가족이나 친구라면 환자의 단단한 갑옷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겁 많고 나약한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단단한 갑옷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약한 측면을 지적하고 환자의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지적하고 논의하다 보면 환자도 치료받게 되는 의사로 내비칠 수가 있다.